우리 금융이죠. 자, 우리 책의 123페이지입니다. 실제 금융도 매년 나올 게 한 6개 정도가 되거든요. 6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게 지분과 부채.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떠한 예가 지분이고 어떤 게 부채인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특히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렸을 돈을 갚는 방식이 있죠. 이런 걸 보통 저당 차감 방식인데, 여기서 보니까 최근에 매년 두 개가 매년 나옵니다. 그 말은 뭔가 한 개는 대출 가능 금액이란 계산 문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으면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저당 유동화, 화제도하고 그 다음에 MBS.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시험은 이 두 개가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지분금융 중에 자, 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PF가 있습니다. 얘들 무조건 각각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의 금융 중에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저기 있는 보금자리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주택연금.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한 2개, 3개, 4개, 5개, 6개 나오죠? 기본이. 그래서 각각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흐려보시면서 먼저 123페이지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갈로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갈로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는데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물었을 때 어쩌면 이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 암기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분 반대가 부채 아닙니까? 그죠? 둘 중에 한 개만 암기하고 있으면 될 텐데 얘는 딱 두 개 아닙니까? 영어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유무상 정자목고 이게 지분이라고 쉽게 말하면. 거꾸로 보니까 우리 부채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꽤 많죠, 그죠? 자, 은행 돈 빌려간다. 이게 뭐죠? 대출이죠. 그 다음에 신탁이 있죠. 그 다음에 사채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B가 붙은 건 몽땅 다 부채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있는데 이 소비금융은 뭐 할 목적이 집을 살 목적입니까? 아니면 만들 목적이에요? 살 목적이죠? 그래서 항상 나오던 주택을 구입한다 이 말로 하면 곧 이건 다른 소비금융이고 거꾸로 개발한다 이건 집을 짓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말로 하면 곧 이건 다른 말로 개발금융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우리 거기 설명되어진 게 제도권 반대가 비제도권입니다. 공식 반대가 비공식인데 자, 일단 다시 해보죠. 제도권 금융, 공식적 금융. 반대로 비제도권 비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정확한 말은 사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우리 은행들 어떻게 합니까? 저축을 한 돈을 모아서, 그죠? 대신 얘가 뭐 있습니까? 차입자에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때 제도권 금융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었던 이 뭡니까? 기관들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제도권이라고. 즉, 이렇게 빌려준 게, 금융기관에 빌려준 게 여기에 제도권이 쉽게 말해서. 비제도권은 뭔가 하면, 우리 저축은 다르면 투자자입니까? 그러니까 투자자가 직접 이렇게 빌려주는 거고, 이게 다른 말로 비제도권. 즉, 우리 사채 같은 건 제도예요, 비제도예요? 비제도죠? 은행을 통해서 한 게 아니니까. 원래 그렇게 설명하는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무조건, 여기 있는 제도권 딱 나오면요. 금융기관을 통한다. 요 말이 나오면 곧 이건 뭐 있습니까? 제도권. 요 말 없으면 무조건 비제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보통 이제 우리 전세는 전부 다 비제도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요 말 나왔을 때 제도 없으면 좀 더 비제도권 또 비공식적 금융이다. 이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자, 우리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일단 1번, 2번 중에서 먼저 이것부터 하자고요. 자, 1번에 1번, 그 다음에 1번에 3번, 1번에 4번, 1번에 5번, 그 다음에 2번에 1번, 예, 그 다음에 일단 그런 거부터 하자고요. 그래서 1번은 보니 현재 2번 빼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2번에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자, 봤으면, 예, 일단 결론부터. 그럼 뭐 부동산 금융이란, 뭐 부동산 금융 기능이란, 또 부동산 뭐 있으면, 금융에 대한 뭐, 효과, 뭐 역할, 이런 말하고 절대 뭐 있습니까? 정답 관계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말 뜻이. 그럼 참고로 있죠.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2번에 1번하고 있죠. 6번에 1번. 요거 비교해 보세요. 2번에 1번, 6번에 1번, 또 1번에 4번, 1번에 5번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뭐 할 거냐 묻는 거예요. 그냥 돈 빌려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좀 포장해서 그걸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 절대 정답 관계없다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래서 자 이제 실제 중요한 건 1번에 2번 갑니다. 자, 주택보조금은 집을 살 때 보조금 주는 거죠. 이건 소비금융입니까? 개발금융입니까? 자, 다시 가볼까? 우리 어디 가는가 하면은, 여기 갑니다. 정책에서. 자, 85페이지. 요약집 85페이지. 밑에 임대료 보조 있죠? 누구한테 보조해 줍니까? 소비자에게 보조해 줍니까? 공급자에게도 보조금 주지. 그러니까 이건 예, 주택보조금 수요자 공급 둘 다 포함된다고. 자, 다시 또 갑니다. 저당대출은 개발금융, 소비금융? 둘 다. 말뜻이 그거예요. 일단 그래 보시고. 자, 보다 다시. 자, 6번에 2번 갑니다. 6번에 2번. 앞에 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반대 뭐? 개발이죠. 결국은 키워드 뭐요? 구입한다 나오면 소비금융. 공급한다 나오면 개발금융이죠. 다른 건 내용 볼 필요 없이 키워드 뭔가 자꾸 보셔야 돼. 나왔던 게 뭐 구입하다 나와 있죠. 나와 있었고 이건 다른 말로 소비금융 가시라고 문제 풀 때. 자, 됐습니다. 일단 그 정도에서 내용 정리하자고 하시고. 자, 이제 실제 볼 건 뭐냐? 우리 저기 보니까 요약집 124페이지. 자, 거기 124페이지 보니까 큰 2번이 있죠. 여기부터 공부를 하시는데, 자, 특히 거기서 꼭 보실 거, 반드시 기억하실 거,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7번, 그 다음 8번. 다시요. 1번, 2번, 4번, 그 다음에 5번, 7번, 8번.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항상 답이 탁 나오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냥 가볍게 하자고요. 맨 먼저 뭐 두 개 묻는 거죠. 채무 불이행 말 뜻이 뭐예요? 돈을 갚지 못할 위험. 이건 대출자의 어떤 문제입니까? 차입자의 근본적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건 차입자가 갖고 있는 문제죠. 자, 두 번째. 만기 전에 돈을 갚는 걸 조기상환입니다. 조기상환되어짐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위험은 누구한테 있을까 묻는 건데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차입자가 빌려간 금액이 10억이라는 돈을 빌려갔었는데 30년 동안 돈을 빌려간다. 대신에 매년마다 원금이자 갚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10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 남아있는 잔금이 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을 보니까 차입자가 대출자한테 몽땅 다 갚을 능력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몽땅 다 갚는다. 이게 다른 말 뭐 있습니까? 만기전 변제죠. 이런 걸 다른 말 조기상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만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돈을 빌려줬던 대출자를 항상 뭐 있습니까? 매년마다 원금이자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10년 경과된 후에 뭐 있습니까? 이 원금이 싹 들어오면 결국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자기 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따라서 얘는 항상 누구한테 위험이 있습니까? 대출자죠. 그죠? 이걸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2번요. 2번은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 변동이 심한 경우 딱 나오죠. 얘는 뒤에 뭐가 중요하냐입니까? 차입자냐 대출자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입자이면 고정금리가 선호됩니까? 변동이 선호되겠습니까? 차입자. 고정금리지. 반대로 대출자면. 그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뭐 있습니까? 앞에 나있던 차입자, 대출을 꼭 구분해서 차입자 나면 고정금리고 반대로 대출자 나면 반드시 변동금리가 훨씬 더 선호되어진다. 유리하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고 네 번째 갑니다. 자, 이 4번 항상 어떻게 보는 거 결론성으로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물론 이제 시장금리하고 최초 돈을 빌려갔던 게 곧 이 계약금리, 약정금리인데요. 이때 시장금리가 더 낮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암기하지 말고 둘 중에 한 개를 암기하시는데요. 주로 거의 다 시험 나누는 게 뭘 나누면 여기 있는 시장금리가 더 낮은 경우 이게 시험 나온다고 보통은.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있습니까? 차입자가 조기상환이 유리한 거예요. 그 반대인 건 결국 얘는 돈을 이 반대면 조기상환 안 하겠지. 그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차입자 그만큼 유리한 거 아닙니까? 유리한 결과 뭐 있습니까? 이들은 거꾸로 본다면 대출을 그만큼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항상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시장금리 낮다면 기억하시고 있죠. 이때 조기상환이 유리한데 그 반대인 경우는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제가 5년 전에 돈을 빌렸어요. 빌렸을 때 사용된 금리가 뭐냐? 곧 이게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금리죠. 같은 말이 약정에 의해서 형성된 금리가 약정금리고 또 그 당시 저당 잡을 때 형성된 금리가 저당금리 다 같은 말입니다. 계약금리, 약정금리, 저당금리인데 자, 현재 똑같은 담보조건 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려간다면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시장금리인데 자, 기업 같은 건 뭐냐? 5년 전에 대출금리가 이게 5%인데 현재는 3% 되어졌을 때 자, 니은번은 뭐냐? 결국은 5년 전에 금리가 5%였는데 현재는 금리가 7%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차입자가 이걸 갈아탄다. 결국은 이 기존에 은행 빌렸던 걸 갚는다는 거죠. 어떤 게 좋습니까? 이럴 때죠. 그죠? 당연히 뭐 있습니까? 내가 5% 내던 걸 현재 이걸 갚고 은행 현재 3%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때 조기상환이 유인된답니다. 근데 반대 이런 경우는 뭐 있습니까? 은행 돈 갚겠습니까? 안 갚는다. 그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은행들은 사실 차입자인 나한테 7% 받아야 할 걸 내가 현재 5% 내고 있거든. 그런 결과 은행들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수익성이 뭡니까?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둘 다를 보지 말고 한 개만 딱 암기해서 그 반대는 반대라 생각하시라고. 근데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묻는 게 뭐냐? 이걸 훨씬 더 많이 묻게 돼 있어, 문제에서. 오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5번은 자, 물어보자고. 우리 인플레이가 발생되어지면
손해와 이익이 있는데 인플레 발생되어진 결과 화폐 가치는요? 떨어지겠죠. 물가 올라가죠. 결국 누가 이익입니까? 누가? 차입자, 대출자. 차입자죠. 따라서 이건 무조건 뭐 있으면 이래 보시라고. 약자가 무조건 이익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같은 말이 뭐냐 이겁니다. 예상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실제 인플레이션 중에서 항상 얘는 시험 나올 때 이게 더 크다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실제가. 그래서 나오는 순간 무조건 약자가 훨씬 더 이익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차입자와 대출자, 약자가 차입자죠. 채권자, 채무자 누가? 채무자가.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이 7번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 제가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첫 번째, 우리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가 발생되어진다면 아까 설명했듯이 예, 차입자는 주로 고정금리 선호합니까? 변동 선호합니까? 응? 차입자. 예, 고정이고 대출자는요? 예, 그런 이제 내용을 설명할 건데요. 자, 일단 7번에서 이거부터 하자고요. 차입자가 은행에 지불할 수 있는 금리는 절대 이건 명목상 금리지 절대 실질금리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고정금리와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금리에서 이 명목상 금리가 어떻게 설정될까가 중요한데 먼저 이 고정금리에 대한 개념부터 하셔야 되죠. 고정금리 말 뜻이 뭐예요? 금리가 한번 정해지면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리 가는 거지. 자, 다시 변동금리는요? 대출 기간 중간 금리 변동이 있는 거죠. 그 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이때 고정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우리 여기 위험이 포함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빼버려 보통 인플레이스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이 고정금리인데 중요한 건 우리 그 밑에 보니까 A번 여기 시험이 꽤 나와 문제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시험 낸다고. 자, 보세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요걸 장난쳐. 인플레이가 발생되어지면 실질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장난친다고. 맞습니까? 관계없는 거지. 요거 둘 다 합칭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변동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금리가? 명목성 금리요? 이런 걸 시험에 꽤 많이 낸다 문제에서. 왜? 요거 두 개 다 한 게 명목이잖아. 그죠? 그런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변동금리는 항상 기준금리 플러스 뭡니까? 가상금리요. 자, 이때 보니까 중요한 거 우리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묻거든. CD 금리와 뭐가 있습니까? 코픽스 두 개 코픽스. 참고로 자 CD 코픽스 어느 게 먼저 나온 거예요? 어느 게? CD죠. 결국은 이렇게 시험 낼 수 있겠네. CD 금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코픽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개념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상금리란 건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 문제 풀 때.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변동이란 말은 금리가 중간 변화가 있는 거죠. 있는데 자 이때 보니까요.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변화가 있는 건데 이때 변화가 있는 건 중요한 건 기준금리가 변합니까? 아니면 가상금리 바뀝니까? 이런 건 시험에 꽤 많이 낼게 앞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 8번을 갖다 최근에 엄청나게 시험 많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8번만큼 내용을 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 설명되어진 게 뭐냐? 최초 대출 금리인데
자, 8번 결론 설명할게요. 자, 이 말입니다. 요 변동금리가 나오면요. 이런 무조건 답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요건 대출자가 뭐요? 서운하는 거다. 두 번째, 최초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뭐요? 보다 낮다. 왜 대출자가 서운합니까? 서운한 이유. 응? 인플레, 즉 금리 위험을 갖다가 하면 회피할 수 있지. 이 말은 이렇게 시험 내겠다죠. 금리 위험을 갖다가 누구한테 증가시킨다? 이런 말이 꽤 중요한 거예요. 차입자에게 증가시킨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문제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거면 풀 건데 자, 일단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요. 이거부터 하자고요. 자, 5번. 자, 5번. 그냥 단독적인 문제 5번이고요. 이걸 본 분들은 다시 어디 가는가 하면요. 8번에 3번. 또 갑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10번에 4번. 10번에 4번. 그 세 개가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세 개가 똑같은 지문을 쓰고 있습니다. 요 말. 요거. 여기에 대한 설명에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 자, 그래서요. 일단 가볼게요. 5번에 가보니까 변동금리를 이루어지는 경우 많다. 그래서 거기 질문 다시 해야 되죠. 결국은 변동금리를 차입한 것이 고정금리를 차입한 것보다 이자율이 낮다. 이유가 뭐냐 묻거든. 어쨌든 금리 변동, 금리 위험에 대해서 누가 떠안습니까?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 보시고 D장요. 자, 8번이죠? 8번에 3번 마찬가지죠? 대출기관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뭘 선호한다? 변동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4번. 변동금리는 결국은 이자율 추정적에 짧아서 그만큼 위험을 뭐 있습니까? 차입자에서 바뀐 거죠. 대출자에서 차입자를 증가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8번에 1번 갑니다. 8번에 1번. 자, 8번에 1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고정금리에 대한 개념 묻는 거지. 그죠? 대출 계약 당시 약정 금리는 초기부터 만기까지 같이 간다. 고정이죠? 자, 2번 갑니다. 변동금리는 사전에 약정한 방법에 따라서 뒤에 이 핵심이죠. 일정 기간마다 핵심이죠. 기간마다 변동둔다. 자, 그 다음요. 자, 8번에 4번, 5번 바로 갑니다. 4번은 둘 중에 누가 났습니까? 시장이 낮이 무조건 조기 상한이에요. 5번 갑니다. 높지, 이제 시장이? 높죠? 높으면 무조건 대출자는 수익성 악화돼 나와야 돼. 자, 다시요. 자, 다시 어디 보는가 하면 10번에 2번 갑니다. 10번에 2번. 일단 이 이자를 같은데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나 있지. 차입자이면 고정금리, 대출자이면 변동. 오케이, 그래 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앞장 가보겠습니다. 앞장 보니까 한 3개 정도만 좀 정리해 볼게요. 3개 정도만.
자, 문제 2번에 이 문제 3번 갑니다. 자, 3번에 1번 아까 했던 거에 변동금리는 결국 아까 설명했던 거죠. 대출자는 결국 어떤 뭐예요? 금리 위험, 인플레 위험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보시고 뭐 2번, 3번, 4번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죠? 2번은 이 말 아닙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이 말은 돈을 많이 빌려갔지. 결국 뭐 있으면 수요는 뭡니까?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으면 상환 기간이 길수록 자금 수요자가 매기 내는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럼 더 많은 돈 빌려갈 수 있죠. 뭐 그런 거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하시고요. 자, 나머지 뭐 그 정도 보자고요. 나머지 쭉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큼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 고정금리. 자, 우리 고정금리 이거 시험 엄청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 문제 보니까 뭐 7번 같은 거,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뭐 뒤에 11번, 12번, 13번, 14번, 그 다음에 16번.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요. 이 그림 그려. 이거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라고. 이건 내용이 굉장히 쉬운데 조금만 실수하면 틀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 원리금 매기마다 내는 금액은 원금 이자 합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면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순간 반드시 딱 3개 그림 그리셔야 돼요. 3개. 자, 기억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정금리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죠. 뭐뭐 있습니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이죠. 자, 일단 요거부터 하죠. 이렇게 매년마다 내는 원리금이 같은 거잖아요. 요걸 뭐라 하죠? 원리금 균등. 얘는 점점점 떨어지겠죠? 여기에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체감식이에요. 표현 자체가. 이 말 대신 뭐 씁니까? 원금 뭐죠? 균등이죠. 그 반대급으로 매년 내는 금이 점점 올라가죠. 이런 게 뭐라고요? 최정식 또는 점정식. 요 그림만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문제 풀 때. 그리고 나머지 그냥 따라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요 2개 차이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하시는데 특히 뭐가 중요하면요. 원리금 균등은 제일 중요한 말이 원금 상환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자, 다시 원금 균등은 원금이 매년 같은 거지. 같은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빼버릴게요. 이렇게 같은 건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항상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상환은요. 점점점 뭐합니까?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된다. 이 말이 시험 엄청 많이 낸다고. 자, 두 번째 이자. 자, 이자는 결국 공통점인데요. 둘 다 시간의 경과를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자는 무조건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공통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의 공통점이 뭐냐? 곧 이자. 두 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1회 때 이자 금액은요? 같아요. 이자 지급액은 시간이 경과하면 둘 다 점점 뭐하죠? 감소하는 거죠. 여기 공통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항상 원리금 상환은요, 중요한 게 초기가 중요한데, 이건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뭐가 중요한가면요. 자, 첫 번째,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게 누구냐. 두 번째,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적은 게 누구냐. 요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원금 회수 위험이야.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낮은 게 누구냐 해보자고. 이 반대인 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 그림 그냥 따라가시라고. 자,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냅니까? 요거죠, 요거. 그죠? 따라서 이게 원금이죠.
원검 균등이 제일 많이 낼 것이고 가장 적게는 누굽니까? 채정식이고 그 다음요 두 번째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낮단 말은요 초기에 많이 낸 거예요. 초기 앞방에 원금 많이 갚은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갚았습니까? 얘죠. 그런 결과에도 뭐 있습니까? 똑같이 얘를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요건 따로 기억하세요. 따로 네, 전체 원리금 상환액의 누적된 금액, 누적된 금액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제일 큰 게. 네? 그렇지, 그죠? 네. 채정식.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자 금액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 부과됩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채정식이지. 그래서 전체 누적금이 훨씬 더 큰 게 채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물론 가장 나중에 누가 되겠습니까? 원금 균등이요. 자 일단 이런 건 항상 이 말을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내지 않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항상 뭐 문제 나오거든. 요거 그림만 딱 그리시라고 해놓고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라고.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맨 먼저 6번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6번에. 자, 6번에 보니까 6번, 5번 갑니다. 자, 따라 특히 잠시만요. 이거 마음 급하면요. 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 두 개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그죠? 또 문제 물을 때 뭐 있습니다. 때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 쓰기도 하고 원금 상환액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이거 쓸 때 항상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야 돼. 잘못 파악하면 답이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금, 원금을 정확히 구분하시라고 항상. 그래서 일단 자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은 요거 물었죠? 보세요. 얘는 얘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얘가 적다는 거지. 그죠? 예, 그래 보시고 그다음 7번 갑니다. 7번 1번 가볼까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점정 상환 방식에 비해서 상대주 초기의 자금 회수가 자, 이거 물었죠? 원리금 균등은 채정식보다 자금 회수가 얘가 더 많이 했지. 더 많다. 그죠? 빠르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은 원리금 균등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 사실 동일한 금액이 정확하면 동일한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이 납부한다 했을 때 원리금 균등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채정식 딱 두 개만 기억하자고. 자, 얘는 뭐가 있습니까? 절문, 계청이, 유리, 분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매기마다 어떤 원리금 지급액이 점점 뭐예요? 올라간다. 이 두 개 맞습니다. 물론 이거 부회상은 있거든요. 이 부회상은 시험에 거의 안 냅니다. 안 낸다고. 그러니까 보통 여기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 점점점 원리금 지급액이 높아진다.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3번 뭐라 했습니까? 소득이 젊은 계층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다음 4번 갑니다. 4번 보니까 원리금 균등은 대출 기간 중에 매월 납부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대출 뭐요? 원금이야. 원금 규모액은 점점 뭐 한다? 올라갑니다. 이거. 이 지문을 쓰면 엄청 많이 낸다. 현재 문제에서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5번.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자고요. 채정식에서 이 상환 기간 짧은 사람과 긴 사람 누가 좋은 거예요? 이거 무조건 차입자 입장이지. 누가 좋은 거예요? 짧은 게 좋은 거지. 적게 되니까. 이게 유리하고 얘가 뭐 있습니까? 불리한 거예요. 거기 5번에 그 말 묻는 거예요. 보유 예정 기간이 뭐 있습니까? 긴 사람이 뭐예요? 불리한 거지. 예? 그래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9번 갑니다, 이제. 원검 균등은 원검 해수 위험이 이 말 묻는 순간 무조건 남아있는 장검이라 생각하시라고. 원검 해수 위험 같은 장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검 균등보다 크다 적다? 적지. 원검 이 균등 훨씬 이 앞에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점정시검 하여튼 저기 있는 원검 균등이든 원리검 균등이 뭐 있습니까? 원검 상한액이 결국은 큽니까 적습니까? 초기에 적지? 그죠? 그 다음 4번가 4번. 자, 이건 아까 했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동금리 딱 나오면 전부 이준비가 안 나와. 무조건. 그래서 변동금리는 대출 승부했을 때 이절 위험을 차이도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요거 얘는 얘보다 더 뭐 있습니까? 적다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거죠? 자, 넘어갑니다. 10번에 1번 가보자고요. 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의 공통점 나오죠? 여기 보세요. 공통이 무조건 이자 관련된 말이야. 그러니까 월 불이백이 아니라 첫해 이자 지급액이 같은 것. 또 매년 점점점 이자 지급액이 감소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5번 가볼까요? 차입자는 뭐 있습니다. 대출액이 중도 상할 경우. 자, 대출 잔액 묻는 거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누가 더 낫습니까? 잔액은 원금 균등이지. 자, 그래 보시고 우측 갑니다. 11번 갑니다. 11번. 자, 기억번 첫해 월 불이백이 가장 적은 방 앞방이 제일 적게 되는데 누굽니까? 최정식이죠. 자, 니은번 갑니다. 중도 상할 경우 미상한 대출 잔액이 가장 낮은 게 누굽니까? 앞에 많이 내야지. 원금 균등이죠. 자, 12번 A번 갑니다. 초기는 적게 내고 점점 올라간대. 최정식이죠. 자, B 갑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매년 동일하네. 뭐가? 원리금 균등이.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자, 13번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보다 더 적죠. 그죠? 이 지금 계속 시험 나오고 있어요. 13번의 기억번 같은 말이 10번에 5번. 또 저기 뭐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7번에 6번에 5번.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문제 묻는 게. 그런 말 꽤 많이 모르는 좀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이제. 자, 니은번 가면 13번에 니은번. 최정식은 젊은 사람? 연세 있는 분? 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D급번요, D급번. 원금 균등은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점차적으로요. 요거. 자, 원금 균등은 매기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점 감소. 자, 그 다음에 니을번 원리금 균등은 매기 상환하고 있는 원금액이 요거 뭐죠? 요거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빨리 푼다 생각하지 이건 정확히 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틀리기 쉽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좀 정확히 보시고요. 다시요. 어디 가는가 하면 16번. 요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제 16번. 16번 읽어보시고 지문. 여러분, 그거 묻는 소리 지금 어디 빠진 줄 압니까? DTI, LTV에 빠져 있어, 지금. 이 지문은 그 말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전혀 단지 뭐가 핵심인지 압니까? 대출 실행 시점이란 말과 10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대출 실행점을 딱 나오면요. 뒤에 LTV, DTI 관계없이 이거 무조건 원리금 상환을 묻는 거예요, 이건. 10년 후랑은 뭐 벌써 이건 남아있는 잔금을 갖다 묻는 문제가.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라고.
근데 이걸 시험에 딱 내면 사람들이 주로 뭘 생각하면 DTI가 커니 적니 이게 따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예, 거기 있는 실행 시점 딱 물으면 뭐 총보치상을 다 아무 의미 없어요. 실행 시점 묻는 순간 원리금 상환액이 크냐 적냐 묻는 거 이걸. 그다음에 10년 전 딱 남아있는 잔금이 크냐 적냐 묻는 문제가. 그 의미 맞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예, 실행 시점에 가장 높다 원리금 상환액이 이 말 뜻이 그러고 10년 되는 시점 이 말은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낮은 게 누구냐 묻는 거예요 말뜻이. 그럼 다음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문제 푸셔야 돼 무조건. 그 괜히 그 LTV, DT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고. 자 다시요. 네, 14번 문제. 자 14번은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4번은 아주 깔끔한 거예요 문제. 첫 번째 요렇게 되지. 되면 이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원금 균등이야. 무조건. 근데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중요한 말이 뭐가 중요하냐입니까? 여기 있는 요 말. 여기에 뭐가 들어올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올 말이. 그래서 만약에 들어올 말이 보니까 원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말에 그냥 따라가라고. 원금 상환액 물으면 이건 원금 균등이야.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만 나오면 원리금 균등입니다. 요거 두 개면 시험 내지 않으니까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시험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으니까 요 두 개 있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억 뭐나 있습니까 앞에? 원리금 나 있지?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렇게 문제 푸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테마 두 개 했어요. 두 개. 자, 요 말 보세요. 다시. 여기 있는 요거요. 요거 묻는 거. 두 번째 뭐 있으면 저기 있는 이 내용. 두 개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부터 17번, 18번, 19번, 20번, 22번 23번까지 이 계산 문제를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매년 시험 나오니까. 자, 일단 먼저 할 것은요. 잠시 자 우리 저기 요약집 보니까요. 125페이지 보니까 갈로 3번. 공식이 3개 있는데 첫 번째 LTV가 나 있죠. 우리 거기 있는 것처럼 LTV는 아주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한번 봐볼게요. LTV를 가지고 융자 비율,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 근데 이런 말 굳이 알 필요 있냐? 알 필요 없습니다. 왜? 항상 얘는 반드시 뒤에 영어 약자를 꼭 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건 무조건 영어 약자를 보는 판단하시라고. 그 다음에 DTI도 뭐 있습니까? 총부채 상환율, 소득 대비 DTI, 대출 비율입니다. 그 다음 부채 감당률 요 3개. 여러분들 이 3개 공식은 무조건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참고로 있죠. 이거 T란 게 2인데 여기에 뭐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 공식이. 그러니까 V분의 L, I분의 D 이런 공식이. 그래서 자 V가 부동산 가치죠. L이 뭐 있습니까? 대출액이고. 자, 얘는 뭐 I가 뭐죠? 소득이지. 그 다음 D가 뭐 있습니까? 부채 서비스액. 자, 부채 감당률 공식 뭔지 알죠? 얘가 무조건 분모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가 다르죠? 순. 이 공식은 어쨌든 기억하셔야 돼요. 순영업소득이거든요. 자, 일단 우리 가끔 보니까 잠시만요. 요거 가지고 개념 자체를 장난치는 경우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지문을 먼저 하고 가자고요. 지문 한 개 있던데 보니까 이게 어디에 있던가 하면은 6번에 3번. 자, 봤습니까? 이거 보세요. 보자고요. LTV는 뭐라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기준이 가치야. 가치란 말하면 나무 이건 LTV라고. 얘는 뭐를 통해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이건 무조건 DTI야. 거꾸로 저기 뭐 있습니까? 가치를 가지고 한다는 나무 이건 LTV고. 그걸 먼저 푸시라고. 그래서 그 키워드 있습니까? 예, LTV는 담보 가치 중심, DTI는 소득 중심. 이 말 나있죠? 그렇게 먼저 보시면 돼요, 문제를. 자, 다시 보세요, 이제. 그런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대출액은 나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여기 현재 대출액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찾아봐야 되는데, 항상 있죠. 원래 부채 서비스액은 이렇게 구한답니다.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요, 요 값이 나온다고. 여기서 우리 값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항상 이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부채 서비스 뒤에 뭐 있으면 이 말을 그냥 달아붙이라고. 이걸 먼저 달아붙여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항상 시험은 무조건 얘는 떠야 돼. 얘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온다고. 딱 두 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해서 항상 은행들이 빌려줄 거 금액은요, 낮은 금액 빌려줍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때 우리 문제 풀 때 뭘 푸는가 하면요, 첫 번째 이거부터입니다. 어느 공식 쓸래? 이걸 먼저 보셔야 돼. 그 두 번째, 이게 신규 대출이냐 아니면 추가 대출 구분하셔야 돼요. 둘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규 대출부터 합니다. 신규 대출. 자, 일단 신규 대출이 몇 번 있는가 하면요, 17번. 그 다음에, 네, 23번요. 23번. 17번과 23번이 결국은 신규 대출이에요. 일단 17번부터 먼저 합니다. 딱 봐 제일 먼저 어떤 공식을 쓸 것인가 먼저 보셔야 돼요. 거기 대출 기준이 있죠? 부채 감당률과 뭐요? 대부비율. LTV를 쓴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 LTV. 그래서 나오면 제일 먼저 부채 감당률 LTV를 쓴다. 그래서 먼저 볼게. 공식을 먼저 정하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 뭐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죠? 순영업소득이죠. LTV는 V분의 L이죠. V가 뭐죠? 가치에 대해서 L. 대출액이죠. 항상 무조건 부채 서비스나 무조건 뒤에 이 말 따라 붙여야 됩니다. 얘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쓴다 해놓고 있죠. 나머지 주어진 조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라고. 그 값을. 자,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요. 부채 감당률이 1.2입니다. 1.2. LTV가 보니까 0.8 나있죠.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0.1이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죠. 가치 15억.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순영업소득이 1억 5천 돼 있네.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나머지 그냥 따라가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가보자고 이제 해보니까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곱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12억 나오죠. 자, 요건 나눠주는 겁니다. 1.2 나누기 1억 5천이니까 1억 2,500. 그죠? 자, 얘가 얼마 빌려갔을 때 1억 2,500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저당상수 0.1이죠. 결국은 0.1 나누기 1억 2,500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12억 5천 빌려가는 거죠. 항상 낮은 금액 빌려줍니다. 12억이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 23번. 자, 23번요. 자, 23번 보니까 얘도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LTV하고 DTI 두 개 쓰죠. LTV와 DTI 쓰겠다. LTV는 V분의 L이니까 뭐 있습니까? 가치분의 대출액이 될 것이고, DTI는 뭐 있습니까? I분의 D죠? I가 소득이죠? 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 항상 부채 서비스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대출액에다가 뭘 곱해주죠? 저당상수죠. 이렇게 써놓고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네. 자, 어쨌든 현재 보니까 얘가 시장 가치 얼마요? 3억 나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얼마 돼? 5천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연저당상수 0.1 나 있죠. 또한 야침의 저기 있는 이 LTV가 60%고 DTI가 40%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요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억 8천 된다. 요건 두 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재 2천 되겠죠? 근데 얼마를 빌려갔을 때 매기 감당금이 2천 될까 하는데 저당상 0.1이죠. 0.1분의 2천 하면 돼. 2억 빌려간 거죠. 그래서 낮은 금액 1억 8천 빌려간다 이거요. 문제가.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추가 대출. 자, 여기에 우리 23번 여기에 26회트 나는 거예요. 작년 나왔던 문제는 추가 대출 못 참, 추가 대출. 자, 일단 추가 대출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몇 번인가 하면요. 예, 저기 있는 19번과 22번이 두 개. 앞에 있는 22번. 네. 그 앞에 있는 20번, 21번 바꾸자고요. 21번으로. 20번 두 개죠? 네. 그래서 20번 그 다음에 있는 22번 요게 21번 바꾸자고. 편하게.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이제 요 추가 대출 좀 조심할게요.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요. 그 21번 때는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사실은요. 항상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규 추가 대출 받지 않는 신규 대출 값을 먼저 구하시라고. 응? 그래서 요때 낮은 걸 분명히 선택이 돼 있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낮은 걸 선택, 그 다음에 기존 대출을 빼주면 되겠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 추가 대출 기존 대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를 받는 걸 금액을 산출해서 낮은 금액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잘못하면 그 반대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조심할 건.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19번부터. 자, 19번.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대출 승인 기준 가야 됩니다. LTV 뭐죠? DTI입니까? 이걸 항상 먼저 보셔야 돼. LTV는 말 그대로 V분의 L이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대출 뭐요? 액이죠. DTI는 I분의 D니까 소득에 대해서 뭡니까? D가 부채 서비스액 된다고 그죠? 항상 부채 서비스액에 무조건 따라 붙여야 돼요. 대출액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요? 저당상수죠. 이런 식을 딱 만들어 그냥 따라가시라고. 이거 시간 아깝다 생각하면 돼.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게 계산 문제인데, 그죠? 이건 푸셔야 되지. 이 정도는. 자, 일단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냥 따라가 보죠. 얘가 해 담보 평가액이 얼마죠? 4억이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연간 소득 얼마요? 4,000대죠? 또 보니까 저기 있는 저당상수 0.1이고요. LTV가 70%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DTI가 뭐 있어? 50%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답니다. 물론 기존 대출 8,000 받은 상태지만. 자, 일단은 해보면 요 값이 4,028, 2억 8천. 이건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부채 서비스 2,000이죠? 여기 저당상 0.1 나있죠? 나눠주면 되겠지. 0.1 나누기 2,000 하면 2억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낮은 금액 빌려주는 거지. 그죠? 기존 대출 얼마요? 이면 결국 1억 2천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번. 요게 이제 문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건 충분히 장난칠 수 있거든요. 21번. 자, 얘도 제일 먼저 보니 밑에 이게 핵심 뭐냐면 기존 사업 자금 대출이 연간 1,200씩 부채 상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앞에 19번은 기존 대출 금액이 나 있지. 얘는 뭐 있습니까? 매기 갚는 금액이 나 있어. 그러면 좀 이따 매기 갚는 금액이 다시 뭐 있습니까? 기존 대출 금액 산출해야 됩니다. 그 방식 좀 따고 일단 다시 공식이 보니까 LTV하고 DTI죠. 자, 일단 공식 갑니다. LTV는 가격분의 대출액이 될 것이고 DTI는 뭐 있습니까? 소득분의 부채 뭐요? 서비스액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 서비스는 항상 대출액에다가 뭡니까? 저당상수 이렇게 합니다. 요 실다 문제 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따라가 보자고. 현재 보니까 얘가 담보 인정비율이 60%이고 60 맞죠? 예. 그 다음에 DTI가 40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담보 평가 가격이 5억이죠? 그 다음에 예. 연간 소득 6천 나있네, 6천. 그 다음에 저당상수 얼마나 있습니까? 0.12 일어나 있네. 12.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일단 요거 곱해줘 얼마 됩니까? 3억이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면 2,400 됩니까? 그죠? 0.12로 나눠줘야 되지. 그래서 2억이란 돈을 빌려갑니다. 그럼 낮은 금액 빌려줄 게 주겠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는가 하면 우리 항상 대출액은 어떻게 삼죠? 아까 있지 않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 부채 서비스액이 있으면요. 여기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매월 갚는 거 얼마? 1,200 갚았지? 근데 이 저당상이 0.1이 있단 말이에요. 나눠주면 이거 1억이지.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기존 대출이에요, 기존 대출. 근데, 자, 조심할 건, 우리 가끔 보니까, 과거에 났던 기출문제가 뭐 있습니까? 우리 해설할 때, 이런 분이 있어. 여기다 볼래요? 자, 요 문제.
여기다 우리 부채세 1200 아닙니까? 얘는 2400 나있지. 여기다 바로 그냥 1200을 빼주더라고. 말은데 빼주면 남아있는 1200 남아있지. 그럼 1억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억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끝나는데, 이때는 뭔가 하면 예금이 낮은 경우, 낮다면 통용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거꾸로, 이게 더 낮으면 어떡할 거예요?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여기서 바로 1200을 빼주지 말고, 반드시 신규 대출금은 산출하세요. 해서 낮은 금액 산출한 후에 뭐 있습니까? 다시 여기 있는 기존 대출금을 산출하라고. 이렇게 잘못하면요, 이 반대되면 확 바뀐다, 답이. 그래서 요 정도 있는 내용은 좀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문제 여기서 혼돈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보는가 하면 자, 한 개만 더 합니다. 자, 이건 풀진 않고 있죠. 말로 제가 설명할 건데요. 자, 저기 있는 18번. 요런 게 참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하는데 어렵게 보지 말고 있죠. 자, 다시 현금 수지 기준 나 있죠. 현금 수지가 뭐냐? 영업수지 계산표거든요. 자, 우리 영업수지 계산표 보니까 뭐 있어? 이거 한 적이 있죠? 볼래요? 자, 보세요. 가능조수덕, 유효조수덕, 영업경 빼주면 뭐 나옵니까? 순 영업수덕. 그 밑에 뭐 나오지? 부채 서비스액, 그다음에 세전 나오지. 그럼 결국은 순영업수덕과 부채 서비스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수덕. 이 무슨 공식이지?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현금 수지는 결국은 부채 감당률법을 쓰라 그 말 뜻이에요. 앞에 뭐 있습니까? 자산 가치. 자, 다시 여보세요. 무조건 이 공식 이 세 개밖에 없어. 가치 나 있어. 무슨 방식? LTV. 소득 나 있어. 디테일. 그래 가면 돼. 요건 현금 수지. 현금 수지, 가치, 소득. 그래서 거기 있는 자산 가치 나 있죠? 그러면 LTV 쓰라 이런 말 뜻이에요. LTV. 방식은 똑같잖아. 그거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 대부분이 저기 뭐 있으면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LTV지. 그죠? 부채 감당률 나 있고 저당 상수 있고 뭐 다 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집으면 되겠네. 부동산 가치 얼마예요? 20억이지. 그 다음에 대부분 몇 프로죠? 그럼 12억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 방식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포맷이 요 두 개요. 신규 대출과 추가 대출. 요거 두 개만 하시라고, 무조건. 자,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있는 저당 유동화 제도 할게요.